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하고 있어요. 아이들 한창 공부할 때라 뒷바라지하고 돈도 참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다행히 돈 걱정 없이 아이들 보내고 싶은 학원 보내면서 키우고 있네요. 저도 참 힘들게 아등바등 살 때가 있었습니다.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죠. 시부모 수발에 육아에 돈 문제 등등.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부부가 본의 아니게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랑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고요. 사실 우리 집안 골칫덩이는 큰형님 내외입니다. 젊을 때는 그 집 때문에 골탕 먹고 자존심 상하고 안 보고 살 생각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결국 지금은 손절하고 살고 있죠. 오늘 제 사연은 우리 부부와 큰형님 내외가 왜 손절하고 살게 되었는지 드라마틱한 사연이니 재미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차남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28살에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댁이 잘 살았어요. 지방이긴 해도 그쪽 지방 유지에 땅도 많고 농사도 크게 짓는 대농이셨고요. 먹고 살 걱정 없는 집이고 남편이 차남이니 크게 골치 아플 것 없겠다 생각하고 시집 갔는데요. 살다 보니 그 집안 문제가 뭔지 보이더군요. 남편 집안에는 돈 잡아먹는 귀신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위로 3살 차이 나는 큰 시숙입니다. 저와 2년 차를 두고 결혼하셨는데 제가 시집 올 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 내외는 갓 돌진한 조카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같이 사셨습니다. 순수하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살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더 받고 결혼했던 아주버님네가 집 담보받아서 사업하던 게 안 좋아져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많이 챙겨주셨고 저를 많이 어려워하셨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건 난데 나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동서만 귀하고 어려운 며느리래? 나 원참 서러워서 우리도 빨리 분가하든지 해야지. 저는 형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얹어 사는 건데 저리 말을 하다니요.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형님이 속이 참 좁은 사람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시아주버님 내외가 시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한번 큰 폭풍이 몰아닥쳤었거든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부모 피 빨아먹는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집안에는 아주버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지금 빨리 내려가 봐야 하니까 애들하고 준비하고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우리 부부는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몇 달 전 설까지만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의료진은 아버지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큰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병이라는 게 뭐든지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으셨겠지만 혼자 참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버님이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안 오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증상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이 상복 차림으로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형, 이게 어찌 된 거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충격받으셔서 지금 우리 안사람이 데리고 집으로 갔어. 나중에 모셔올 거야. 그건 그렇고 어찌 된 건지 다시 설명 좀 해줘. 그게 형석아, 너도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 내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 자금을 좀 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집이 넘어갔어. 형, 미쳤어?
그동안 말아먹은 게 얼만데 어쩌자고 부모님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버지가 갑자기 왜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형제간의 일이라 제가 참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옆에서 보면 답답한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결말이 어찌 될 건지 뻔히 보이는데도 시부모님은 항상 맏아들에게 관대하셨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되지도 않는 사업병이 들어 매번 말아먹기만 하는데 부모님은 이번에는 꼭 될 거라는 아들 말을 거절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사달이 난 거죠. 그 많던 재산도 아주버님이 한 번씩 말아먹을 때마다 뭉텅뭉텅 줄어들더니 결국 집 한 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집 한 채가 넘어갔다고 하자 아버님은 결국 뒷목 잡고 쓰러지신 거였고요. 자식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레 그리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급하게 선산의 아버지를 모시고 뒷정리를 하는데도 시숙은 아버지가 혹시 모르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찾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 어찌 모실 건지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죠. 형님께 물었더니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왔고요. 형님, 어머니는 이제 어쩌죠? 혼자 저렇게 계시는데 걱정도 되고요. 형님네가 근처니까 혹시 당분간만이라도 모시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라면 혼자 남은 시어머니 기꺼이 모실 수 있다 하겠어?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싫으니까 정 맘에 걸리면 동서가 모시고 가는 건 어때? 형님은 딱 잘라 거절하시더군요. 보다 못해 제가 형님이 안 계신 데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저희가 안방 내어드릴 수 있어요. 오셔서 애들 같이 챙겨주시면 저 직장 다니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런 말 마라. 난 혼자 살고 싶다. 거기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내가 가서 뭘 하니? 집도 빼야 할 텐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나 하나 지낼 집 마련할 돈은 있으니까 걱정 말어. 어머니는 자식에게 신세질 생각은 죽어도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했고 어머니는 작은 농가주택을 하나 마련해 사시기로 했고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재산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다 말아먹고 결국은 어머니 사실 작은 집 하나가 전부인 셈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많던 땅도 아주버님이 사업한다고 해서 명의도 넘겨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미 다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어머니 부양 책임까지 전가했습니다. 형서가, 너도 내 사정 알겠지만 내가 어머니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어머니 좀 부탁할게. 형, 어머니 돌보는 거야 누구든 사정되는 사람이 하는 거라지만 더 이상 돈으로 사고치면 곤란해. 형이 다 털어먹고 겨우 어머니 계실 집 하나 건졌어. 그것만은 손대지 말아줘라. 야, 걱정하지 마. 형이 무슨 쓰레기인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이번 사업 꼭 성공하면 그동안 부모님한테 빚진 거 갚을 테니까. 형, 제발 여기서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쟁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야, 내 나이에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어. 넌 상관 말고 잠자코 있어. 그 후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건 우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매주는 내려가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내려가 장도 봐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2년이 넘게 해드리는 동안 아주버님 내외를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버님 기일의 제사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요. 명절에 모이긴 했지만 형님은 시댁에 먼저 와서 음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그리 바쁜 일이 많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죠. 늘 저와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나타나서 상만 차리고 아주버님을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나기 일쑤였으니까요.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요. 그것도 맏며느리도 아닌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
넉넉지도 않은 형편에 실질적인 맏며느리 노릇하는 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 것과는 별개로 저는 큰아주버님 내외가 저렇게 기본적인 자식돌이도 하지 않는 게 괘씸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말 한마디가 어려운 건가요? 우리 대신 어머니한테 신경 써줘서 참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렇게 기분 나빴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가족 간 형제간이라고 해도 뭐든 당연한 건 없는 법이니까요. 대가바라고 하는 효도 아니라지만 가끔씩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우리 부부를 형님 내서 또 건드려 제가 폭발했던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동서, 우리 좀 볼 수 있을까? 남편이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모님 퇴근하면 몇 시지? 우리가 동서 집으로 갈게. 전화로는 안 되는 얘기인가요? 퇴근하면 7시가 넘을 텐데요. 상관없어. 우리 이따 갈 테니까 서방님한테 말이나 해놔줄래? 중요한 일이라 동서도 같이 들었으면 해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돈 얘기를 할 게 뻔했죠. 저는 형님과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미리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 절대 돈 빌려달라는 거에 해준다고 하면 안 돼? 돈 관리 전부 내가 하고 있다고 나한테 떠넘겨. 알겠어? 만약 형님에서 돈 해달라는 거에 해주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랑 같이 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허락 없이 그럴 순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의 다짐을 받고 나서야 안심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약속대로 찾아온 아주버님 내외와 마주 앉았는데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아주버님이 대뜸 말을 먼저 꺼내더군요. 부탁 좀 하려고 만나자고 했다. 부탁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역시 돈 얘기를 할 게 틀림없다 추측하고 저는 마주 잡은 두 손에 힘을 꼭 주었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사업하는데 보태라고 땅을 증여해 주신 게 있었거든. 대부분 팔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안 팔려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럼 그냥 가지고 있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게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봐야 재산세만 내야 해서 참 처치 곤란이라서 말이야. 당장 돈이 필요한데 팔리지가 않아. 형서가 어차피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팔릴 거 아니냐? 우리가 너한테 증여해 줄 테니까 땅값을 우리한테 치러줄 수 있을까? 빨리 팔린다면 우리가 팔겠는데 지금 돈이 급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땅? 그 땅이 왜 안 팔리겠어?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시세는 얼만데? 지금 다 해서 한 5천 정도? 너 그 땅 나중에 오를 수도 있는데 5천이면 싼 거다. 형제니까 싼 값에 후려쳐서 파는 건 줄 알아. 5천? 형, 그런 큰 돈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나와. 나도 이 사람 허락은 받아야지. 대화를 듣고 있는데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땅,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5천? 맹지나 다름없이 10년을 놔둬도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땅을 형제니까 싸게 판다며 5천이라니요.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 아주버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 땅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 땅인데 그 큰 돈을 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거절의 뜻을 돌려 말하니 갑자기 잠자코 있던 형님이 끼어들더군요. 동서, 남자들 하는 일에 자네가 왜 끼어들어서 반대를 해? 형제간에 괜찮다고 하면 남편 말에 응당 따를 일이야. 우리가 설마 동선이한테 피해 줄 일을 하겠냐고.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겠다잖아. 맞는 값을 치러달라는 건데 단번에 싫단 말을 해? 참 서운하다. 형님, 아무리 형제끼리라도 그런 부탁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 의견은 상관없이 그런 문제를 강요하시는 건지 저야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말리긴 하더군요. 이 사람아! 당신이 여기서 이러면 될 일도 안 돼. 여기 우리 부탁하려고 온 건데 왜 싸움을 만들고 그래?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요. 동생한테 그렇게 쩔쩔매면서 말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져가자 남편은 황급히 자리를 파하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형도 그만해. 우리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생각해보고 내가 나중에 연락 줄 테니까. 아주버님 내외가 돌아가고 저는 남편에게 절대 그 땅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분명히 의사 밝혔어. 당신 아주버님한테 똑똑하게 말해. 알겠어? 우리가 무슨 호구야? 형님 내 돈 대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땅 받아서 어느 세월에 팔아먹겠다고 5천이나 돈을 줘?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제게 따로 연락해오는 일은 없어서 그렇게 남편이 거절하고 마무리가 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일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은행의 안내서 한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율과 상환기간이 안내된 안내서였는데요. 금액은 무려 3천.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 큰 돈을 대출받고 나한테 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화를 내더라고요. 자초지종은 들어야 했기에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나 몰래 대출받았더라? 저는 은행에서 온 안내 우편을 남편 앞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털어놓을 생각으로 제게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여보,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하려고 했어. 계속 숨길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라. 그래. 일단 들어볼 테니 말해. 실은 지난번에 형이 말했던 땅 말이야. 저는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도끼눈이 된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 그냥 내가 받았어. 형이 힘들다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집 다녀가고 나서 며칠 있다 형이 혼자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형수 없는 데서 말 들어보니 사정이 너무 딱한 거야. 지금 사는 곳도 월세래. 보증금 빼도 돈이 안 된대. 이번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미안하다. 당신 허락 없이 일 저질러서. 진짜 당신네 집안 어이가 없다. 이미 저질러 놓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 이렇게 호구짓을 자처하니까 당연한 줄 알지. 대체 돈은 어디서 났어? 돈 모자라서 대출 3천 받고 주식 2천 팔았어. 그 땅을 정말 5천 주고 받았다는 거야? 미쳤다. 미쳤어. 당신 진짜 형한테 눈탱이라도 맞아도 단단히 맞은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형한테도 이제 2번 다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모르겠다, 나는. 한 번이 어렵지 2번째, 3번째는 쉬운 거 몰라?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는 동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나 몰래 일을 저질러버린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요. 이미 줘버린 돈 제가 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러더군요. 땅 등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 이 땅은 당신 앞으로 해줄게. 그럼 됐지? 나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다. 아이고, 그 땅 뭐 얼마나 한다고. 화를 내봤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등기를 제 앞으로 해주겠다는 말에도 쉬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는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네는 정말 밉지만 조카가 불쌍하기도 했고요. 우리 애들과 3살 더 어린 조카가 눈에 밟혀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남편이 제게 주더군요. 당신 땅이니까 팔던지 묵히던지 마음대로 해. 당장 팔아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당신 대출받은 건 어쩌고? 3천이야 그냥 갚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나 땅 판 돈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 맘대로 해. 저는 남편 말에 그래도 그 땅 얼마나 하는지 알아는 보자 싶어 그 땅 공시지가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당 10만 원도 안 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 다 해봤자 시세로 2천이나 되려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말했지? 당신 형한테 눈탱이 맞은 거라고. 그 땅 얼마인 줄 알아? 그거 아무리 잘 받아봤자 다 해서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땅이더라. 그걸 5천을 주고 형한테 줘? 당신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이게 자선사업이 아니면 뭐야? 뭐? 여보, 나 진짜 몰랐어. 형이 시세가 그렇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취등록세 내는 것도 그럼 더 낸 거 아니야? 정말 당신 형은 누굴 닮아 그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어?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다. 어? 나도 진짜 몰랐어. 그럼 형이 웃돈 받아 나한테 팔았다는 거네? 기가 막히다 나도. 남편을 보아하니 정말 몰랐던 것 같긴 했습니다. 알았다면 대출까지 받아서 주진 않았겠죠. 그냥 2천만 주고받았어야 하는 땅을 3천이나 더 주고 형한테 산 호구가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당장 내놓는다고 팔리지도 않는 땅, 뭐 하나 싶어 팔 생각도 접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받아 깊은 곳에 처박아 놔 버렸습니다. 땅 잘못 사면 20년이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 하는데 어디선가 들은 말이 생각나자 속이 더 끓어오르더군요. 이깟 땅 처박아 놓고 없는 셈 치자. 저는 5천만 원 정말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기부했다 생각하자고 맘먹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가끔씩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주버님 내외를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한동안 명절에 따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듣자니 망할 것 같던 형님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또 망해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얼굴 안 보고 살더라도 사업이 잘 되는 쪽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놈의 사업이라도 잘 되어야 다른 식구를, 특히 우리 부부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 후 1년간은 아주버님 내외를 제가 피하기도 했고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볼 일이 생기긴 하더군요. 어머님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보게 된 아주버님 내외는 행색은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일단 차를 고급 세단을 끌고 왔더군요. 아무리 다퉜어도 핏줄은 진한 게 맞는 건지 남편은 속도 없는지 형에게 아른 체를 했습니다. 형, 사업이 잘 되는가 봐. 좋은 차 끌고 왔네? 그럼 형 말이 맞지. 이번에는 내가 될 사업이라고 그랬잖냐. 너도 좋아 보인다. 애들도 많이 컸네. 아이고 재수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하는 아주버님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인사는 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다행이에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제 말 들은 형님이 갑자기 입을 삐죽거리며 이러시더군요. 뭐 우리가 얼마나 거지꼴이었길래 그런 말을 해? 동서 참말 기분 나쁘게 한다? 무슨 심수를 저렇게 부리는지 속으로 또 부하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끼리 다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그저 좋으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만이니? 내 걱정들 말고 니들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 나는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 잃지 말고 각자 열심히들 살자. 앞으로는 큰애 너도 명절에 꼭 와라. 차례는 안 지내도 이렇게라도 가족들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거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도 명절에 올 테니까요. 자,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는 용돈입니다. 웬일로 큰아주버님이 어머니 용돈까지 챙겨왔더군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더니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베풀 줄도 알게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런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그저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고요.
명절 때 시댁에 오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 남편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게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는 건 저와 남편의 몫이었고 형님네는 늘 그랬듯 거의 어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숙제하듯이 꼬박꼬박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설날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혹시 설에 언제 시댁에 갈 거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는 명절 때면 항상 시댁에 명절 전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에 갔고요. 친정에 늦게 가지도 않아요. 명절 전날에 점심 먹고 시댁 가서 음식 먹고 하루 자고 명절 당일에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적당히 정리하고 바로 친정 갑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형님이 그렇게 묻는 게 좀 이상했지만 의도는 뻔했습니다. 미리 와서 일하는 게 싫다는 거죠. 형님, 저는 설 전날 미리 가려고요. 형님은 일 있으면 그냥 당일에 오셔요. 식구들 없어서 크게 할 일도 없는데요, 뭘. 그래? 그럼 설날 아침에 갈게. 동서도 그렇고 종년처럼 일만 하지 말고 이번엔 친정부터 먼저 가지 그래? 왜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살아? 맞벌이도 하면서. 이러시는데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불만도 없고 본인이 시댁에 불만 있다면 있는 거지 저까지 끌어들이며 같이 욕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도 아니고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일 있으면 일 보시고 천천히 오시고요. 했는데 전화기 너머였지만 좀 당황하는 듯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 레파토리 반복이더라고요. 애들도 있는데 힘들진 않냐면서 이제는 시댁에서 자기 목소리 좀 내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계속 불만 없다고 했고요. 대체 무슨 의도로 제게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어 가족이 모였는데 형님네는 설날 당일 아침에 차례상 딱 차려놓고 있으니 집에 들어섰고요. 차례 지내고 음복하고 남은 음식이며 설거지거리 정리하고 있는데 형님이 은근히 저를 긁어대시더라고요. 동서, 내가 옷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좀 그러네. 실크 옷이라 물이 튀면 곤란하거든. 하여튼 물 묻힌 김에 동서가 마저 다 해줘. 금방 갈 거라 옷 갈아입기도 뭐하다. 네 형님, 제가 할 테니 이리 나오세요. 그나저나 동서, 같이 맞벌이 한다면서 옷걸이 그게 뭐야? 아니 서방님이 옷도 하나 안 사줘? 화장기도 하나 없이 왜 그러고 다녀? 아유, 시댁 와서 음식하고 있는데 화장은요. 편하게 입고 온 거죠. 그래도 너무 촌티난다. 나이 들수록 옷을 고급지게 입어야 하는 법인데 그게 뭐야?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대체 저게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무시하느라 하는 말인지 헷갈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들어버렸나 봐요. 남편이 옷도 안 사주냐는 형님 말에 남편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형수, 내 와이프 평소에 예쁘게 하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는 형수 말대로 맞벌이 하는데 옷 하나 사 입을 돈 없겠어요? 어머 서방님도 참. 아이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동서 차림이 저렇게 추리하니 저도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돈을 벌면 버는 만큼 쓸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아끼기만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버는 만큼 자기한테도 투자를 좀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한 번 더 발끈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요. 둘 다 월급쟁이에 애가 둘인데 자기한테 무슨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형수님은 돈 많이 버신다니까 그렇게 투자하시고요.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내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형수님네 사업 잘 된다고 우리 애들 용돈 한번 챙겨주신 적 있어요? 명절마다 우리 와이프는 형수네한테 용돈이며 선물이며 챙기는데 매번 받기만 하시잖아요. 오늘은 왜 우리 집사람한테 없어 보인다느니 촌티난다는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막말로 형수네 사업이기 극복한 게 우리가 그 땅 5천에 사준 덕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동서,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언성이 높아져서
저는 남편을 말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의 뺨을 날리더라고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형석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뺨을 맞은 남편은 황당해 하더니 이내 아주버님 멱살을 같이 잡았습니다. 형이야말로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더니 호구로 보이나 봐. 어머니 챙기는 것도 우리한테 밀어놓고 그나마 명절 한번 오는 거 그거 당일날 와서는 왜 우리 집사람 속을 긁어? 이럴 거면 우리 이제 보고 살지 말자고. 뭐 이 자식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좋아, 보고 살지 말자.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우린 안 와. 각자 잘 살아보자. 아주버님은 남편이 잡은 멱살을 뿌리치고 형님과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형님 내외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굴 한번 본 게 다였습니다. 장례 치르는 동안 아주버님만 상주로 있고 형님은 아예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요. 못된 사람인 거 알고 있었지만 참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앞으로 보고 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형님네서 우리 부부에게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중요한 일이라며 만나기로 했다고요. 저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생각했고 혼자 만나지 말고 같이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10년 만에 아주버님 내외를 만났는데요. 예전에 땅으로 우리에게 단판을 지으러 왔을 때처럼 말하더군요. 긴 말 안 하고 본론만 말할게. 형석아, 우리가 너네한테 준 땅 있지? 그거 우리가 다시 살게 팔아라. 뭐? 그걸 다시 왜 팔으라는 거야? 그때 네가 도와준 거 잊은 적 없었어. 화해의 의미로 우리가 웃돈 더 주고 살게. 10년 전 5천에 네가 가져갔으니 1억 주마. 그럼 너희가 남는 장사 아니니? 형, 그거 4명이 땅 아니야. 우리 집사람 포로 등기해줬거든? 주는 것도 우리 집사람 마음이니 내가 대답 못하겠다. 재수씨, 그 땅 아직도 안 팔고 있었던 거면 관심도 없었던 거네요. 우리한테 다시 넘기세요. 가만 생각해보니 1억 받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도와준 빚을 갚겠다는 아주버님 말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시세 확인은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시세는 알아보고 제 값은 받고 싶네요. 저희한테 시세보다 웃돈 얹어서 팔아먹으셨잖아요. 저도 손해보고 팔고 싶지는 않아서요. 제가 대답하니 아주버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더군요. 똥 마려운 개처럼 우물쭈물 하더니 그 자리에서 확답을 달라기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땅값을 알아봤는데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땅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는데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제 땅이 무려 100배가 올라 지금은 20억이나 한다는 겁니다. 네? 20억이요? 그 땅이요? 네, 사모님. 혹시 땅 파실 건가요? 지금 내놓으시면 금방 팔려요. 사려는 사람들 줄 섰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안 팔게요. 그냥 보상받는 게 낫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그 반응은 뭐 아주 그날 어깨춤까지 추면서 신나게 집에서 술까지 마시고 파티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말이야. 혹시 그 개발 호재 알고 우리한테 땅 다시 팔라는 것 같아.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 거 딱 그거지 싶어. 내 생각도 그래. 걱정 마. 이미 우리 앞으로 등기 다 된 건데 형님이 그 땅 다시 가져갈 명분 없으니까 그냥 전처럼 연락 끊고 살 거야. 글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걱정대로 그날 이후 아주버님 내외는 땅 문제로 저와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전화해서 땅을 팔라 조르는가 하면 심지어 형님은 제게 악다구니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뭐에 쫓기고 있는 건지 무슨 돈 내놓으라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동서, 그 땅 원래 우리 거야. 안 돌려주면 우리 소송해서라도 받아낼 거야. 우리한테 되돌려주기 싫으면 그 땅 팔아서 우리 몫을 주던가. 형님,
저희한테 그 땅 팔아넘기려고 사기까지 쳤으면서 지금 와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법적으로 할 겁니다.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서 단판을 지으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심 끝에 형님 내외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리 변호사에게 이 일로 상담을 받았고요. 그 땅은 상속이 아니라 형제끼리 증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땅이 올랐다고 해서 형님과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장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펄펄 날뛰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 법이 무슨 소용이야. 원래 우리 거였고 그렇게 헐값에 줬는데 올랐으면 당연히 형이랑 나눠야지. 안 그래? 그래도 동생이 주겠다는 맘만 먹으면 줄 수 있는 거야.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사무장이 그러더군요. 하지만 동생 쪽에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재산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소유자가 그럴 의사가 없다는데 이렇게 강제로 내놓으라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이 땅은 이댁 사모님 소유니까요. 게다가 10년 전에 땅 파실 때는 시세보다 더 받고 파셨던데요. 형님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법이요? 법으로 하면 그 땅 우리 거죠. 엄연히 아버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걸 우린 헛값에 넘긴 거고요. 이쪽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부당이득 반환인지 뭔지 그 소송 안 되나요? 소송해서라도 가져와야겠네요. 사무장님은 막무가내인 그 부부를 보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남편은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는 형한테 이 땅 줄 생각 없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들었지? 앞으로 이 일로 나나 우리 집사람 괴롭히면 10년 전에 나한테 사기친 거랑 지금 억지 부리는 거로 둘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꺼져!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 갑자기 아주버님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형서가, 너 형제끼리 안 보고 살 거야? 너 임마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 모르는구나. 그럼 그 땅 팔아서 조금만 도와줘. 그럼 다시는 니들 앞에 안 나타날게. 아마 아주버님 사업이 또 힘든가 보다 짐작이 가더군요. 이제는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기도 싫고 앞으로 소식도 듣기 싫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뒷수습은 남편에게 맡겨놓고요. 이제는 그쪽 집안을 상대하는 게 피곤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온 남편이 그러더군요. 형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요. 아마 자금이 급한데 저한테 돈 빌릴 생각하다가 땅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등기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찾아왔겠다 싶었습니다. 나 다시는 당신의 형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줘. 당신 맘 약해져도 난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못 참아. 그래, 걱정 마. 나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나저나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그러게. 나 아직 안 믿기지 뭐야? 열심히 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한테 복 내려주신 거 아닐까? 저와 남편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 결국 아주버님과 손절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몇 년 후 그 땅 보상금 받고 여유롭게 아이들 키우며 집도 대출 없이 샀고요. 저는 말씀드렸듯 학습지 교사 일도 그만뒀습니다. 결국 형님네는 잘 되던 사업이 크게 망했다고 하네요. 도움받을 친정도 없어서 월세를 전전하고 산다고 먼 친척을 통해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고 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된통당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법칙인데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편에게 연락은 더 이상 없네요. 불쌍하고 뭐고 앞으로는 그냥 도와줄 생각 없고요. 그냥 이대로 살 생각입니다. 매정하다고 하셔도 아직은 제 생각이 그러네요. 가족이라도 서로 기본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 모르는 형님네랑은 가족으로도 지낼 생각 없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월드에 대한 사연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 사연도 막대먹은 시월드 가족에게 시원하게 복수한 사연이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하셨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